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도 알아봤고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건 뭘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처법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위험 요인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피해자? 직장 내에서 나도 모르게 행하는 행위 또는 상대가 나에게 저지르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직 문화, 커뮤니케이션, 업무의 명확성, 권한과 책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점검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노조,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근로자 측이 참여한 기구를 통해서 노사가 함께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협의하는 것이 예방 효과가 더욱 크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행동은 조심하세요. 어떤 건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나의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했다.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했다. 나에게 내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았다. 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를 제외했다. 내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 나에게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었다.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나에게 주의사항이나 안전장비를 전달해주지 않았다. 나에게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했다. 나에게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했다. 누군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 나에게 신체적인 위협, 폭력을 가했다. 나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 나를 부당하게 의심하거나 누명을 씌웠다. 누군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을 강요했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 나를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했다. 나의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했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추가 근무를 강요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징계를 했다. 자, 이 중 단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처해 보세요. 첫째, 관련 내용을 그때그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일기처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적어두시면 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업무일지, 작업일지 등을 작성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신고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빙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는요. 녹음, 녹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 모욕감을 주는 언행, 불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상황 등을 녹음해 두세요. 마찬가지로 신고할 때 자료로 쓰이게 되겠죠? 근데 강사님,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음이나 녹취는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내가 꼭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본인이 상대방과 함께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취가 가능하고요. 당연히 증거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CCTV, 목격자를 확보하고 동료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 부분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근로계약서, 사직서 등의 문서에 서명하거나 제출할 때는 신중히 하셔야 돼요. 한번 만들어진 문서, 이건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꼭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행위자에게 상기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행위자에게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렇게 하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는 피해자였다라고 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사람에게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을 하는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피해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은 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주변에서 이거는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특히나 상급자에 계시는 분들, 지금 이 교육 듣고 계신다라고 하면요. 꼭 여러분들께서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 앞장서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건 처리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 처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피해자 중심에서 해결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처리할 때는 기업의 기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시스템이 있다면 그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자나 조사자는 피해자나 관련자의 신원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요.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기구를 구성할 때는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게 기업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담자와 조사자는 가급적 구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공정성이나 전문성 등을 위해서는 조사위원회 구성 및 외부기관 위탁을 고려해서 정식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처리 절차입니다. 처리 절차는 5단계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자 및 신고인들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를 마치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후속적인 괴롭힘이나 합의를 이행했는지 등을 관찰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담, 조사, 조치 부분이 중요한데요. 상담 시
피해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조사는 생략되고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보고 후 적절히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할 경우는 약식 조사 후에 사업주에게 조사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요구를 전달하여 합의를 도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식 조사를 원한다면 정식 조사를 진행해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사회문화를 위한 수칙 5가지 함께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대를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인식하자. 둘째, 수평적인 언어 습관을 들이자. 셋째, 본인의 직위로 상대를 하대하지 말자. 넷째,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닌 조직 모두의 노력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편견을 버리고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자, 여기까지 해서 5가지 꼭 기억들 해주시면서 모두가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사님. 자,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강사 이현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